여러분, 모두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2022년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 해 동안 모든 거 원하셨던 것들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2023년, 다가오는 2023년, 이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매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제 말이 맞을까요? 자,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의 2022년, 그 대외적인 변수, 미국발 금리 폭발적인 인상, 이런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어떤 이상 변수가 생겼죠, 이 대외적인. 근데 2023년도는 커다란 그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가 위기의 해였다면 2023년도는 변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외적 변수 때문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이 대외적 변수하고 이 대내적인 변수가 있는데 이 대외적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사실. 그래서 이 대외적인 변수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은 사실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위험, 이건 더 이상의 위험은 아니겠죠. 예, 그렇다면 내년 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 한번 보시죠. 향후 예측되는 시장 전개 방향.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게 이 미국발 금리 인상, 이거지요. 그래서 미국발 금리, 지금 금리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금리의 충격이 상당히 컸죠, 지금. 미국발 금리 향방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왜? 미국도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는 그렇게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올리더라도 0.25%씩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스텝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발 금리 향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역시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한 3.5% 수준, 이제 한 번 더 올리는 수준이죠. 지금 3.25%니까 한 번 더 올리는 수준에서 이제 그냥 그 상태에서 행보할 거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금리는 당연히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명확해졌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경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지난 정부의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징벌적 규제, 이것을 원상 회복하겠다고 현 정부는 얘기를 했지만 정말 더디게 지금 왔죠. 하지만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들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개 방향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이 클린턴이 92년도 미국 대통령이죠. 1992년도 클린턴 미 대선 캠페인이죠.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I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선 캠페인 하나로 대통령이 됐죠. 부시를 떨어뜨리고. 보통 미국은 4년 연임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되면 웬만하면은 8년 하거든요. 그런데 부시를 떨어뜨린 이런 캠페인입니다. 지금 문제가 경제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 내년 경제 성장률 1.6%, 물가 상승률 3.5% 전망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게 보통 이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는 한국은행이나 KDI보다 전망치를 항상 높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낮게 1.6%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금 5.1%에서 3.5%로 감소하겠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물가는 계속 어쨌든 지금 고물가 이렇게 지금 상태에 있고요. 그 수출은 역성장이고 고용도 지금 추락하는 상황. 부동산 금융 경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에 지금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경제가 심각하니까 부동산 시장을 살려라. 이거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피다가 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은 풀어주자. 또 진보 정권 들어오면 또 규제, 보수 정권 들어오면 풀어줘. 우리나라가 이 단임제라는 것 때문에 이런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현 정부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죠. 경제를. 고물가, 고금리, 거시환경이 이 고물가, 고금리, 거시환경이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시장 붕괴 이런 것들을 지금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여기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2023년 주요국 성장, 전 세계 평균 성장률 2.2%, 미국은 0.5%, 유로존 0.5% 지금 상당히 내년에 올해보다 지금 성장률이 낮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침체는 경제 직격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개인 자산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약 74% 정도 되는 거죠. 약 73.7이니까 74%. 금융 자산이 한 22%. 기타 실물 자산, 이거는 이제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 실물 자산의 비중이 4.2%. 거의 74%의 이 부동산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만약에 너무 가격이 빠진다거나 너무 급등을 하거나 하면은 이게 경제에 이리저리 안전 영향을 결국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떨까요? 가장 좋은 거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만 조금만 올라준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 부동산 자산 비중 전 세계 1등입니다. 1등.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자산이 한 3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배가 넘는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에요. 보통 대부분 나라들은 부동산 자산보다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어쨌든 뭐라도 1등을 하는 건 좋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만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다. 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왜 경제 직격탄이 되는지 이걸 보시면 압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건설업 종사자 160만 명이거든요. 자, 4인 가족 곱하면 640만 명이에요. 640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 5천만 인구라고 치면 5천만이 좀 안 되지만 지금은. 근데 여기에 임대업이나 부동산업, 인테리어, 설비업 등 간접 사업 인원이 한 1,000만 명 이상이 건설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딸려 있는 거죠. 이사 도배업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건설업 종사자 절반 85만 명이 임시직 및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임시직이고 일용 근로자면 어떻게 돼요? 이 침체 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저도 예전에 우리 보통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가다. 그래서 저도 그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잠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이런 생각 했어요. 야, 아무리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까? 이 정신적인 노동이 힘들까? 아니야, 정신적인 노동이 엄청 힘들지. 육체적인 노동은 잠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건설 그 현장에서 그 노가다라는 걸 해보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체 노동이 정신 노동 못지않게 힘들다. 저는 그때 또 한번 아주 경험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임시직 일용 근로자가 시장 침체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건설업 수요가 10% 위축이 되면 산업 공백으로 27만 명 고용 감소가 예측이 된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만큼 상당히 이 건설업이 위축이 되는 거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월 20일 대책 나왔잖아요. 다들 아시죠? 12월 21일 대책. 이게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정부의 구조 신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그렇죠? 중과배제 내년 본래 5월 달까지였는데 5월 9일인가요? 그걸 이제 후년까지 2024년도까지 더 연장하겠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이게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반씩 감면해서 2주택이면은 8%고 3주택이면 12%인데 이거를 4%, 6% 절반씩만. 자, 임대사업자 부활했죠.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부활할 때 원한대로 예전대로 부활을 해줬으면 좋은데 5년짜리 단기 임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혜택 뭐 종부세나 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는 거 빼고는 실제로 임대사업자들 대출도 지금 제대로 못 받지 그런 대책들이 안 나왔죠. 그래서 사실 임대사업자가 지금 과연 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임대사업자 부활 그리고 규제지역 내년 초에 1월 달에 다시 추가로 해제하겠다. 지금 이런 계속적인 지금 이런 규제들을 풀겠다라고 정부에서 예고를 하고 있죠. 물론 풀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다주택자의 역할이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다주택자는 어때요? 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다주택자 투기꾼. 투기꾼들을 잡아야 된다. 적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거래주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정부가 못하는 임대주택 공급해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깨라. 전세시장 안정화의 역할을 이 다주택자가 좀 해줘. 우리가 좀 규제 풀어줄게. 지금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사실 임대주택을 많이 져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을 한 만큼 그거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다들 아시겠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재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지어야 되고 맨날 매년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선진국들도 임대주택에 대한 그 일정 부분의 공급은 정부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공급을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못하는 임대주택을 대신 공급해주는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게 다주택자다. 빨리 해서 전세시장 안정시켜줘. 이런 얘기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야, 다주택자들을 니네들 빨리 혜택 줄 테니까 미분양 물량 좀 사줘. 왜 그러냐면요. 1주택자들은,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내 집을 하나 장만하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수를 늘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한테 미분양 물량 좀 사달라는 정부의 어떤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대책이 원한대로 나왔으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막 조건을 많이 달았어요. 항상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심플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막 조건을 달거나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이기는 선택을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태까지 매년 시장 전망을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해도 했고요. 매년 하고 있지만 이 두 부류예요. 자, 부동산 가격 지금 뭐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몇 년간 더 떨어질 거야. 그럼 그때 늦지 않아? 그때 사도. 그러니까 기다려. 또 한 부류는요. 불확실성이 지금 사라졌으니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로 보이나요?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 2013년도부터 투자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오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하지만 제 말을 안 믿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어떤 쪽을 선택할까? 이 선택이 앞으로의 내 자산 축적의 척도를 결정해 줄 거다. 얼마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양극화는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규제 지역 풀어주게 되면은 이 한 도시의 중심 지역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시장 양극화는 필수적이다. 지방시장 양극화 심화된다. 이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방 투자 수요는 더욱 급감할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방은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차이는 확실히 커진다. 이 지역적 차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주세요. 자, 집값 반등 언제 할까요? 여러분들 그 타이밍 보시면 돼요. 우리 금리가 횡보하는 시점이 언젠가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횡보라는 것은 만약에 내년에 한 차례 더 올렸어. 3.5가 됐어요. 3.5%. 거기서 그 다음에도 3.5네? 그 다음 3.5? 횡보하는 그 타이밍이 이제 가의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똘똘한 한 채가 화두가 될 거다. 이건 뭐 당연하죠. 지금 어디에 들어가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모든 지역에 투자를 해서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이런 시장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은 뭐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어.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르면 기분은 좋죠. 하지만 내가 살기 때문에 안 팔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어요. 하지만 투자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투자는 우리가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앞으로 점점 양극화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날 수 있는 곳에 무조건 우리는 거기에 다리를 밀어 넣어야 돼. 어떻게든지 그 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 대세라는 거 아시죠?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런데 재건축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디? 외곽이 아닌 중심에 들어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재건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똑같이 낡은 거 부숴서,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재건축이나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재개발이나 똑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기회는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정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그런 곳들 얼마나 갈까요? 입지 좋은 곳들은. 재개발로 입지 좋은 곳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하고 그 옆에 낡은 아파트가 부셔서 재건축이 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가격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진행될 곳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반드시 진행될 곳. 왜? 너무 많아. 서울에도 이 재개발, 재건축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에 25개 군데 많아. 그 중에서 진행될 곳이 있고요. 진행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어요. 안 될 것이 더 많겠죠. 진행될 것보다. 그렇죠? 왜? 이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곳들을 어떻게 다 진행을 해요? 분명히 그 중에서 안 되는 데들은 안 되고 되는 데들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들만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죠.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으로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새해가 이제 곧 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한 그런 새해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명언은요.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너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링컨이 얘기했네요. 자, 내년이 새해가 개묘년이래요. 개묘년. 그래서 이게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스러운 거, 좋은 건가요? 검은 토끼의. 자, 새해는 우리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불려가는 재테크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요.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가는 그런 지혜를 갖춘 우리 부동산 DJ를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했고요. 저는 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